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정말 한 주가 빨리 가지요. 네. 요즘들 이제 뭐 각자 모임들도 좀 있으시고 송년이라 할 텐데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또 복습도 또 공부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내용들 가지고 우리 좀 복습을 또 좀 해 드리고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은 가산세라는 규정 우리 봤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가산세. 자, 우리 가산세라는 것은 우리 조세 용어 중에 좀 중요한 용어였었는데 가산세는 이런 거 있었습니다. 신고나 납부물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산출세에게 더 가산하여 부담하는 세액을 가산세라고 했다. 이렇게 했었고 그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은 불성실 정도에 따라서 과소신고일 때는 10%, 무신고는 2배인 20%, 그다음에 부정한 경우일 때는 2배인 40% 됐었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당 0.02%씩 가산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산세가 감면될 수가 있다는 것이었었죠. 감면. 그러면 그거는 뭐였냐면 우리가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내가 신고를 잘못해서 하다 보니까 신고를 못해서 우리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감면의 의미는 우리가 기한후 신고라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수정 신고라는 조항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 기한후 신고라는 것은 무신고자에 대해서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신고할 수 있는 것을 기한후 신고 이렇게 했었죠.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기한이 지났지만 신고하는 것을 기한후 신고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 신고라는 것은 과소신고자가 늦게라도 하면은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이때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에 1개월 이내에 우리가 했을 때는 혹시 몇 프로를 감면받는지 기억나십니까? 몇 프로? 네. 아직 뭐 숫자는 여러분들 아마 뭐 아직은 암기 안 돼 있을 테니까 자, 보시면 네. 어쨌든 이런 것도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자, 몇 프로 될까요? 네. 이거는 100분의 50% 감면받습니다. 그러면 무신고 가능성가 만약에 20%다. 그러면 20%에 50% 감면이면 10%만 우리가 가산세를 부담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수정 신고의 경우에는 이제 과소 신고입니다. 그럼 얘는 얘보다는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한후 신고는 애당초 기한 내 신고를 누락한 것이고 수정 신고라는 것은 기한 내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에 오류가 생긴 걸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 감면율을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거에 거의 한 2배 정도에 해당할 비율만큼 감면해 주는데 100분의 90만큼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은 수정 신고는 100분의 50 감면이 없느냐? 50 감면이 있어요. 즉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가 되면은 100분의 50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신고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50% 감면이고 얘는 1개월 이내다. 이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532의 비율로 감면해주고 있죠. 그런데 수정신고는 우리가 6개월 초과 2년까지도 3개월 초과 6개월까지 532 비슷하죠. 뒤에 흐름은. 네. 근데 어쨌든 여기 아무래도 감면율이 제일 큰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가 우리 납세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무가 있었는데 우리가 납세무가 확정된다는 건 뭐였냐면 당사자에게 납세무가 고지가 됐는데 당사자가 어찌어찌해서 세금 부담을 할 수가 없다면 그 당사자인 본래의 납세무자 대신에 세금 납부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관계성이 있다면 납세무는 확정될 수가 있고 확정된다면 우리가 보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의 합병은 이제 A 법인과 그 다음에 이제 B 법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합병이 돼서 A 법인의 통합이 되는 거예요. A 법인의 통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는
여기는 합병법인이 되는 거고 합병법인이 되는 거고 여기는 피합병법인이 되는 거죠. 피합병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병법인에게 승계가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합병은 우리가 한도의 제한이 있느냐 없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을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상속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이거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주신 거야. 재산을 상속해 준 거. 재산을 상속해 줬어요. 그럼 상속해 주면은 그 상속받은 상속인이 납세금을 지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만약에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이 미납된 세금의 납세무가 요 상속인 아들이나 딸에게 승계가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어요. 개념은.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다만 상속인 간에는 연대 납세물을 질 수가 있어요. 상속인끼리는 공동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납세무는 뭐가 된다? 자, 승계된다. 한도 없이 승계된다. 한도 내에서 승계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납세물의 승계라고 합니다. 승계. 그 다음에 공유물 공동사업. 이거 뭐였죠? 자, 공유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을, 자, 우리 민법상 하나의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것이 공유물이었었고 공동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같이 책임져라. 100% 책임져라. 자, 이거는 100% 책임지라는 거죠. 그 100%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바로 연대 납세무다 이렇게 썼죠. 이번 시험에는 3, 4대 시험에는 여기 시험에 나왔었어요. 공유물 공동사업이 승계 납세무냐 연대 납세무냐. 자, 연대 납세무는 다시요. 하나의 세목,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100% 공동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연대 납세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합병. 자, 분할이라는 것은 회사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설명했었죠. A 법인이 있었는데 A 법인에 X 사업부, Y 사업부, Z 사업부가 있는데 이때는 A 사업부가 만약에 있는데 X 사업부가 독립해서 X.co.kr을 만들었다. 자, 그리고 Y는 분할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E.com하고 합병했다. 그러면 이렇게 뛰쳐나간 애들도 만약에 이 원법인에 모 법인에 미납된 법인세가 있다면 미납된 지방세가 있다면 이 세금을 어떻게 책임지라? 연대 책임지라 이거예요. 즉 분할을 빙자해서 신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조세 회피를 할까 봐 무슨 소리야. 너희들 새로 분할해서 나갈지라도 너희들은 소위 말해서 공동 책임을 지우게끔 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아예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이때는 연대 책임을 지우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자, 그 다음에 청산인, 자녀 재산 분배 인도받은 자, 출자자, 무한책임사원, 특정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 정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과점주주라는 것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수관계에는 주로 친족이라든가 이런 지분율 관계를 말합니다. 지분율 관계를 말해요. 자, 이랬을 때는 50%를 넘는 자, 50%를 초과하는 자가 바로 과점주주가 된다. 그러면 이러한 출자자라든가 아니면 법인이나 사업양수인은 우리가 어떻게 지느냐. 자, 연대가 아니라 얘는 바로 2차 납세물을 집니다. 그러면은 2차 납세물이라는 것은 1차가 책임져야 되는데 1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2차가 책임져라.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자, 대표적인 게 한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14회 때 사업양수인이라는 것이 한번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그러면 사업양수인의 의미는 뭐였냐면 사업양도. 자, 사업양도라는 것은 내 사업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분양받은 상가가 있는데 그 분양받은 상가에서 내가 장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분양받은 상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어찌어찌해서 이 상가를 넘기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 상가와 모든 가게에 껴있는 모든 권리, 시설까지 다 통으로 넘기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사업양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업양도인이 사업권을 넘기는 사업양도인이 만약에 밀린 사업에 관한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은 대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연대납세무하고 다른 점은 연대납세무는 말 그대로 100% 책임을 지는 겁니다. 100%. 하지만 2차 납세무는 100%가 아니라 부족분. 즉 그 상가를 해서 만약에 장사를 했던 분이 미납된, 즉 일부는 변제를 하고 밀린 세금이 남아 있다면 그 미납된 세금을 대신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2차 납세무는 그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운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2차 납세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2차 납세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것은 납세무는 당사자에게뿐만 아니라 보충적으로 100%또 승계되면서 확장될 수 있다. 개념 이해하셨죠? 자, 지금은 이런 용어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였냐면 요거는 이거 있었죠. 제가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권. 이거는 뭐였냐면 조세채권 여기 만약 홍길 A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다면 이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 대해서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 집과 연계된 채권자들이 있을 거다. 그럼 채권자라는 것은 당연히 관할세무서라든가 아니면 관할구청 아니면 은행. 자, 얘네들이 채권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간에는 우리가 우선순위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자, 이 경매된 물건의 재산에 매각을 해서 매각 금액은 한정적인데 오히려 받을 채권액이 더 많다면 어떻게 돼요? 다 회수를 못할 수 있잖아요. 즉 관할세무서, 관할구청, 은행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대손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먼저 가져갈게 하는 이런 싸움. 이걸 우리 이제 법에서는 경합이라고 하죠. 이런 경합이 붙었을 때는 과연 누가 먼저 우선할 것인가를 따지는 거거든요. 개념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냐면 만약에 관할세무서에서 다루는 세금은 이거는 국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방세예요. 네. 그럼 이런 국세와 지방세끼리 부딪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건 제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냐면 채권자 평등주의이기 때문에 뭐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보다 우선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평등하다. 다만 그렇게 하면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뭔가 법적인 조치를 먼저 취한 세금이 먼저 가져가는 거다. 즉 어떤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권리의 깃발을 먼저 꼽은 주체가 우선하는 것이다. 자,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여기 생소한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1순위가 뭐였냐면 자,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의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채권 확보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담보라는 제도가 있고 담보 아시죠? 담보를 받아준다. 물적 담보, 인적 담보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압류 가서 이제 압류 딱지 막 붙이는 거 있잖아요. 압류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담보된 세금이 우선할까요? 압류된 세금이 우선할까요? 이 얘기예요. 자, 아직 담보 압류를 정확하게 몰라도 느낌상 우리가 압류보다는 담보가 먼저 오죠. 보통 담보를 설정해 놓고 그래도 돈 안 줘? 그럼 압류할 거야. 압류해서 안 돼? 그럼 경매 붙일 거야. 이러잖아요. 자, 따라서 얘도 순서는 바로 국세, 지방세 관계없이 1순위는 담보입니다. 담보된 조세. 이때 조세는 담보된 국세, 담보된 지방세가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가 두 번째가 압류한 조세가 되겠어요. 압류. 그 다음에 교부청구. 교부청구라는 것은 뭐냐면 압류한 재산을 이제 매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매각대금의 일부를 저한테 배당해 주세요. 매각대금의 일부를 저에게 배당해 주세요. 배당을 청구하는 거, 배당을 청구하는 거, 자, 배당을 청구하는 거. 자, 매각대금의 일부를 배당을 청구하는 겁니다. 나한테 배당해 주세요. 요구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교부청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배당 청구니까 압류가 돼야지 배당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가장 후순위로 하는 것이다. 자, 근데 이걸 뭐 나중에는 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암기하시려면 뭐 요거는 그냥 앞글자 따서 담동그라미, 앞동그라미, 교동그라미, 담합교라고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담보가 무슨 뜻이고 압류가 무슨 용어고 교부청구가 무슨 용어인지만 알면은 당연히 논리상 담보가 먼저겠다 이렇게 인지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정 안 외워 이해가 힘드시면 담합교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합교, 담합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였냐면 이거 있죠. 이번에는 이제 부딪히는 것이 조세 채권하고 은행에서 설정하는 담보 채권과 부딪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 만약에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따진다. 그러면 어떻게 했었냐면 이때는 법정기일을 중심으로 따진다. 이렇게 했었죠. 법정기일. 법정기일이 뭐 있었죠? 조세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일이 법정기일이었었죠. 법정기일. 그러면 이때 그 법정기일은 뭐 신고일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고지서 발송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법정기일이 있으면 법정기일 앞에 만약에 담보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때는 담보된 채권이 우선하는 것이고 법정기일 뒤에 담보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때는 세금이 우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세금이 우선하는 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요 담보 설정이 먼저면 담보 채권이 이기는 거고 세금이 우선이면 얘가 더 우선한다. 이렇게 썼죠.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따졌었습니다. 당해세가 있었을 때는 당해세는 항상 우선한다. 당해세는 항상 우선한다. 이렇게 썼죠. 항상 우선한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바로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해세는 절대 포기 안 하겠다. 당해세는 국가가 포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로 얘는 당해 재산의 관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였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가는 세목 중에 우리가 취득세, 그 다음에가 등록면허세 이제 별 겁니다. 그 다음에가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요런 세금은 당해세인가? 얘네들은 당해세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당해세가 아니라 얘는 행위세, 둘 다는 행위세고 양도세는 소득세입니다. 즉 당해세라는 것은 당해 재산가액을 평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법정기일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 취득세 신고일보다 담보 설정이 먼저 오면 담보된 채권이 먼저 가져가는 거고 신고일보다 담보 설정이 뒤에 오면 세금이 먼저 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당해세가 항상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아니고 얘네들은 아니고 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보유세인 재산세가 여기 들어갑니다. 재산세. 이해하셨죠? 그러면 재산세랑 같이 움직이는 세금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얘는 재산세의 병기세라고 합니다. 병기세가 뭘까요? 병행하여 기재가 되는 세금. 나란히 기재가 되는 세금을 우리는 병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부가세. 부가세를 지방교육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세를 지방교육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재산세와 자동차세 부과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하는 국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가 있냐면 종합부동산세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증여재산을 가지고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단위야. 요거는 이번에 여러분 우리 신문지상에 많이 봤었던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니까 안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당해세의 논리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민법에 보면 민사특별법상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상의 일정 금액을 보존받는 건데 거기 세금을 또 가져가 버리면, 그러니까 다 보존받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금액 범위에서 보존을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세금을 가져가 버리면 이건 너무나 큰 피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좀 양보 좀 해라라고 해서 긴급하게 이 내용이 민법에도 추가가 됐고 세법에도 추가된 겁니다. 즉 뭐냐면 경매 및 공매가 발생됐을 때 해당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 자, 당해세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시험에 2, 3년 주기로 출제되기 때문에 요 내용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당해세의 법정기일, 자, 법정기일이 이런 거죠. 이런 신고일, 고의서 발송일이 임차인의 확정 일자보다 빠르다, 늦다, 늦은 경우, 빠른 경우가 아니라 늦은 경우 재산세 등의 배분 예정액에 하나여 뭐에 먼저 배분된다? 그렇습니다. 주택 임차 보증금에 먼저 배분된다. 보증금을 먼저 챙겨주겠다라는 그런 얘기 되겠죠. 해석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불복 절차. 자, 이 불복 절차도 방금 했던 우리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과의 관계. 자, 이것도 한 2, 3년 주기로 출제가 되는데 조세 불복도 한 2, 3년 주기로 이렇게 롤링으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조세 불복은 이런 거 있었죠.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지방세 불복 절차가 있는데 일단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총칭해서 불복 청구인이다. 이렇게 해요. 불복 청구인. 그럼 불복 청구인은 자, 청구합니다. 그러면 모든 청구. 자, 모든 청구는 90일 이내다. 모든 청구는 90일 이내입니다. 모든 청구는 90일 이내예요. 그러면 이때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의신청.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그 다음에가 이의신청. 대신 이 이의신청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임의 절차다.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거치면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되는데 임의 절차니까 이건 안 거치고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절차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필수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필수 절차. 자, 그러면 이의신청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것은 심판 청구를 합니다. 심판 청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은 이의신청은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 심판청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세불복입니다. 국세불복도 우리가 지방세랑 비슷합니다. 이의신청, 얘가 무슨 절차라고요? 임의 절차. 임의 절차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윗단계가 뭐냐면 바로 국세는 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얘는 심판청구만 있죠. 자, 지방세도 원래는 일반 심사청구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돼서 없어지고 현재는 참고로 감사원을 통한 심사청구는 남아있어요. 감사원을 통한 심사청구는 남아있고 일반 심사청구는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심사청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심판청구도 가능하다. 안 되면 행정소송을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심, 여기서 2심, 만약에 이걸 거치지 않으면은 여기서 1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원칙은 1심제가 되고 예외가 2심제가 된다. 예외가 2심제가 된다. 이거예요. 네, 원칙은 1심제가 되고 예외가 2심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1심제, 예외가 2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복 청구, 모든 청구, 이의신청이든 심사청구든 모든 청구는 90일 이내가 되지만 결정기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기간은.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는 이의신청 결정기간, 요게 좀 차이가 있어요. 국세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국세는 이의신청, 지방세는 이의신청 기간의 결정기간이 얘는 90일입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요거는 이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30일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심사청 90일, 심판청 90일, 행정소송 90일입니다. 근데 국세는 30일. 요거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조심해서 봐주시겠죠. 그러니까 국세가 훨씬 더 결정이 빠르죠. 그 다음에 심사 90일, 심판 90일, 9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이사항만 좀 봐주시면 되겠죠. 지방세와 국세의 결정기간은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용어가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심판처분은 그 처분, 그 행정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이 개념을 집행 부정지 효력, 집행부. 이때 부가 아니불 자예요. 아니불 자 써서 부정지 효력이 있다. 원칙은 집행 부정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집행 부정지 효력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집행 부정지 효력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집행 정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조세불복을 빙자해서 우리가 어떤 행정 집행을 갖다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왜냐면은 실제로는 뭐 이런 거였죠.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내가 세금 내는 게 맞아. 그렇죠? 근데 나는 어쨌든 시간 끌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말 그대로 시간 끌기. 조세 불복을 통해서 시간 끌기를 할 수가 있다. 시간 끌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시간 끌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행정처분의 집행은 부정지하겠다. 부정지 효력을 갖겠다 이거예요.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네, 함부로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즉 이건 집행 정지하겠다는 거예요. 집행 정지. 왜냐하면 만약에 혹여라도 이것 때문에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재산을 고지하고 독촉하고 압류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공매를 해버린 거야. 근데 혹시라도 납세자 불복 청구인이 이기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만약 이겨버리면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본인의 재산 압류된 재산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제 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집행 부정지인 줄 알고요. 저희 공매해버렸는데요.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함부로 공매하면 안 돼요. 다만 그 공매 기간을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만 집행 정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정지 기간이 며칠이냐? 30일까지는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서류 송달 방법 우리 배웠었죠. 서류 송달. 자, 서류 송달 이것도 2, 3년 주기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한번 제가 별표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서류 송달이라는 건 뭐였냐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보내주는 걸 서류 송달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서류를 보내줄 때 우리가 원칙은 교부 송달. 교부는 뭐죠? 직접 전달, 방문 송달이죠. 방문 송달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우편 송달. 다만 교부 송달, 방문 송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했다고 해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나가다가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분한테 손에 쥐어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서류를 두고 올 수 있다. 자, 이런 송달을 무슨 송달이라고 한다? 바로 유치송달. 자, 두고 온다는 거죠. 두고 오는 것을 무슨 송달? 유치송달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위에서 언급한 우편송달이든 아니면은 교부송달이든 아니면 전자송달이든 이 모든 게 다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우편으로 보냈는데 반송돼서 와요. 방문했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메일링으로 보냈는데 수신 거부 당했어요. 이랬을 때는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공시송달이라고 했고 며칠? 14일, 2주가 지나면 자동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공고주의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송달의 효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송달의 효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송달, 무슨 송달? 공시송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조세 총론을 마치고 이제 공부했던 게 지난주에 취득세였었죠. 기억나시죠? 자, 취득세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취득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로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가 서울특별시, 이거는 우리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도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것을 유통이라는 거죠. 사고 파는 걸 우리가 유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응능과세다. 응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담 능력만큼 세금을 부과하자. 응능은 부담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응능과세라고 했었죠. 부담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응능과세다 이렇게 합니다. 응능과세. 그 다음에 취득세는 인세가 아니라 지방세니까 물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는 그 부동산이라는 그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직접세다. 직접 부담하고 직접 납부한다는 거죠. 그리고 독립세다. 독립적인 세금을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고, 자, 우리 조세 종론 시간에 배웠었죠. 자, 직접세는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 네. 일치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간접세. 자, 독립세의 반대말이 뭐였죠? 부가세. 자, 이런 용어 연습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보통세는 뭐였냐면 세금을 거두었을 때 그 세금 사용, 취득세를 거두면 사용을 할 때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거,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것을 보통세. 보통세 반대말이 뭐였죠? 목적세가 있었죠. 목적세. 목적세는 그 사용을 제한이 따르는 세금. 뭐 대표적인 게 바로 농어촌 특별세가 있었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가 지방교육세가 있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있었다. 이렇게 했었어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었다. 그다음에 종가세는 가액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다음에 정률세율은 세금률이 일정 비율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다음에 사실주의 과세다. 사실주의라는 것은 얘는 바로 뭐였냐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사실주의. 자, 현황부과도 같은 맥락이죠. 현황부과라는 것은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납부 방식이, 자, 우리가 납세무 절차는 이런 게 있었죠. 지난주에 복습할 때 있었는데 납세무가 발생하는 것을 납세무의 성립. 그러면 네 가지 과세 요건, 납세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세 네 가지 요건이 정해지는 거고 이걸 확정 짓는 거예요. 그 확정은 신고를 통해서 확정할 수도 있고 고지를 통해서 확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얘는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가 무슨 납부다? 얘는 신고 납부하는 거다. 신고 납부.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행위세다.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죠. 행위. 결론적으로 취득세를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취득이라는 이런 법률 행위가 일어나니까 납세무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취득의 유형은, 자, 여기 보시면 매립 간척했다, 건축했다. 시효 취득은 시간이 지나면, 법률적 시간이 지나면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새롭게 취득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무슨 취득? 그렇죠.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했었죠. 원시 취득. 다만 차량, 기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이 말의 뜻은 원시 취득일 때는 납세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원시일 때는 과세하지 않겠다. 원시일 때는 과세하지 않겠다. 승계일 때만 과세한다. 그렇죠. 승계일 때만. 그 이유는 뭐냐면 원가 부담을 덜어준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런 승용차가 있는데 승용차를 제조해서 판매하는데 취득세는 행위세이기 때문에 뭐 할 때마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조할 때도 내야 되고 판매할 때도 내야 되면은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 아닌가. 이거 이중으로 부과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원시 취득할 때는 납세무가 없는 것으로 하자. 즉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만 납세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상 취득, 매매를 통해서, 그렇죠.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속이라든가 증여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는 무상취득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런 유무상 취득을 소유권 넘겨받는 거니까 뭐가 된다? 승계 취득이 된다.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 자, 농지를 대지로 바꾼다거나 임야를 농지로 바꾸는 거. 자, 이랬을 때는 지목을 변경해서 가치를 밸류업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차량의 종류, 일반 차가 있으면은 이 일반 차를 스포츠카로 만들어 주는 거죠. 차량의 종류를 변경해서 가치를 높여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과점주주. 이랬을 때는 일종의 이건 무슨 취득? 자,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니다. 소유권 변동은 일어난 것이 없어요. 소유권 변동은 일어난 것이 없지만 취득인 것처럼 보겠습니다. 취득인 것처럼 보겠습니다. 이런 취득을 우리는 무슨 취득? 그렇죠. 빙고. 간주 취득이다. 자, 우리 취득세에서는 이 용어를 절대 까먹어서 안 됩니다. 자, 우리 민법상 최초의 취득을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 다음에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 되고, 그 다음에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취득인 것처럼 보면 간주 취득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주로 이때는 변경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 오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만,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하는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논리는 뭐였냐면 우리가 주식회사 빵빵 명의로 부동산을 샀는데 하필 이 주주 중이 과점주주가 있다면 이때는 법인 이름 산 거니까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겠죠.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점주주라는 자들이 주식의 과점을 활용해서 마치 법인이라는 껍데기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왜? 과점이 돼버리면 나머지 주주는 그냥 숨도 못 쉬거든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독점적으로 이 회사를 꾸려가는 거예요. 이걸 문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얘네들한테도 취득세를 또 부과하겠다. 즉 이중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죠. 그런 논리가 싫으면 함부로 과점주주 하지 말아라. 다만 뭐 할 때는 한번 봐주겠다? 그렇습니다.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하겠다. 제외하겠다는 말의 뜻은 과세를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과세를 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저기.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한 내용까지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과점주주에 대한 기본 개념까지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를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또 설명해 갈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정리해 보니까 가물가물하죠? 자, 놓쳤던 것들은 다시 우리 또 기본서 찾아가시면서 보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이 부분들은 제가 요약을 또 해드린 거니까 또 이 자료들을 좀 잘 여러분들 자가학습하실 때 복습 자료로도 정리 자료로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복습 자료로 제공하면서 같이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계속 반복한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실력도 점점 쌓여갈 겁니다. 그리고 낯선 용어들이 지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낯선 용어들을 자꾸 듣다 보면 점점점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저게 무슨 말인가 하더라도 과목별로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밴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제가 어떤 밴드에도 계속 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복습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잠시 뒤에 또 차 한잔 마시고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